내 집 팔아서 시누이 집 사는데 좀 보태라. 싫으면 내 아들이랑 갈라서든가. 시어머니의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튀어나온 순간 저는 화가 나기는커녕 오히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십몇 년을 부어 지켜온 그 집을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자기들 몫으로 정해놓고 있었던 거예요. 네, 이혼할게요. 저도 이 집구석에 아주 질려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제가 온 식구 앞에서 감춰졌던 한 가지 사실을 꺼내놓자 그 꼿꼿하던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숨기려던 그 비밀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1년 뒤 법원 복도에서 제 손목을 붙잡고 무릎 꿇은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비가 내리던 그날 저는 인천 가정법원 앞 계단에 서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젖은 이혼 확인서를 두 손으로 들고 있었는데 종이 위로 빗물이 번지면서 글자가 조금씩 흐려지고 있었죠. 이상했어요. 부부라는 이름이 지워지는 순간인데도 제 마음은 슬프기는커녕 오래 참았던 숨을 겨우 토해내듯 후련하기만 했습니다. 바로 1시간 전 이 건물 안에서 있었던 일을 저는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판사 앞에서 마지막 확인을 마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61살, 언제나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목소리에 힘을 주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죠. 저를 보자마자 다가와서는 사람들이 오가는 그 복도 한복판에서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지원아, 집만 안 팔면 되는 거였잖니. 그거 하나면 됐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1년 전 저를 며느리로 처음 맞던 날 이 손은 제 손등을 다정하게 쓸어주었는데 이제는 앙상하게 마른 그 손이 제 손목을 놓지 못하고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러나 한 글자도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집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문제였죠. 어머님, 아드님이랑 어머님이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붙잡고 있던 손에서 힘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 꼿꼿하던 분이 제 앞에서 무릎을 꺾더니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걸음을 멈추었지만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제가 이 가족 앞에서 얼마나 많이 무릎을 꿇었는지 그분은 아마 평생 모를 테니까요. 그날 무릎을 꿇은 사람이 왜 제가 아니라 시어머니였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올해 39살이고 송도의 한 제약회사 마케팅팀에서 대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20살이 갓 넘었을 무렵부터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하나 있었어요. 부모님이 제가 어릴 때부터 넣어주신 청약이 당첨된 거였는데 대학 다닐 때 대출은 부모님이 갚아주셨지만 그 뒤로는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남은 빚을 한 푼도 빠짐없이 제 손으로 다 갚았습니다. 10몇 년을 꼬박 부어온 셈이죠. 송도에서도 역과 가깝고 층수도 높은 그 집은 제가 세상에 처음으로 혼자 힘으로 지켜낸 자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었어요. 이 집 한 채면 결혼 생활에서 무슨 일이 닥쳐도 제가 저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요. 남들보다 조금 늦게 시작한 결혼이었지만 그만큼 저는 신중했다고 자부했습니다. 남편 직장이 든든했고 저도 벌고 있었으니 시댁 형편이 조금 어렵다는 것쯤은 둘이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쪽이 없는 쪽을 보태면 되는 거니까 그게 가족이라는 거니까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건 두 사람이 나란히 서는 일이 아니라 두 집안이 통째로 서로에게 스며드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죠.
다정했던 그 손이 언제부터 제 통장을 겨누고 있었는지, 웃으며 건네던 그 말들 뒤에 무엇이 숨어 있었는지,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빗물에 번진 이혼 확인서를 접어 가방에 넣으면서 저는 아주 오래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아직 다정하기만 했던, 그래서 더 잔인했던 그 시작을요. 시어머니를 처음 뵌 건 결혼을 앞두고 남편의 본가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인천 외곽의 오래된 전세 아파트였는데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른 채 종종걸음으로 나와 제 두 손을 꼭 잡으셨어요.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내내 그분은 제 밥그릇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면서 마치 오래 기다렸던 딸을 맞이하듯 저를 바라보셨죠. 우리가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내가 오는데 해줄 게 없어 미안하구나. 그래도 우리 현수가 사람 하나는 참되게 컸으니 그거 하나 믿고 와주면 안 되겠니? 그 말이 어찌나 진심처럼 들리던지 저는 그날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참 사람을 편하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가진 게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마음이 넉넉한 집이라고요. 남편은 그 말에 조금 쑥스러운 듯 웃으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 저희 친정은 시댁과 형편이 많이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오래 공무원으로 계셨고 어머니는 어린이집 원장님이셨는데 두 분 다 평생을 성실하게 모으고 아끼며 사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부모님은 단 한 번도 그걸 남들 앞에서 드러내거나 누군가를 형편으로 재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늘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원아, 사람을 볼 때는 지갑을 보지 말고 태도를 봐라. 없이 살아도 염치를 아는 사람이 있고 가졌어도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 말은 제 안에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댁이 가난하다는 사실이 조금도 걸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다정함이, 그 미안해하는 마음이 바로 어머니가 말씀하시던 염치라고 믿었으니까요. 없이 살아도 이렇게 마음이 반듯한 집이라면 오히려 재산 많고 뻣뻣한 집보다 100배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결혼 준비를 하면서 친정 어머니가 딱 한 번 속내를 비치신 적은 있었어요. 예단이며 예물이며 이야기가 오가던 어느 저녁 어머니가 조용히 한숨을 쉬면서 말씀하셨죠. 신혼집을 내가 가진 걸로 시작하는 건데 그쪽에서 예물 하나쯤은 마음 써주면 좋으련만. 엄마가 뭘 크게 바라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 딸이 너무 기울어진 자리로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 그래. 저는 괜찮다고, 요즘 세상에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고 어머니를 다독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사람만 좋으면 됐지. 형편이 무슨 대수냐고. 지금 돌이켜보면 어머니의 그 한숨 속에는 딸을 오래 지켜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예감 같은 게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신혼집 문제도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송도 아파트에 마침 세입자가 있었는데 이듬해 봄에 계약이 끝나는 시점이 결혼식과 얼추 맞아떨어졌거든요. 세입자가 나가면 저희가 그 집에 들어가 살면 되는 거였죠. 대출도 없고 시댁에 손을 벌릴 일도 없는 제 힘으로 마련한 깨끗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시어머니가 지나가듯 제게 물으신 적이 있었어요. 현수한테 들으니 내 명의로 집이 벌써 있다며. 그 집이 역 근처라 처음보다 많이 올랐다던데 어쩜 그리 야무지게 준비를 해뒀니? 그때 저는 그 말이 그저 며느리를 대견해 하는 칭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분이 제 집값을 이미 다 알아보고 계셨다는 걸, 그 다정한 눈빛 뒤에서 무언가 다른 셈을 하고 계셨다는 걸 저는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되었죠. 사람의 진짜 얼굴은 가진 것 앞에서가 아니라
원하는 것 앞에서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세입자가 나가고 저희 부부가 송도 아파트에 짐을 푼 건 결혼식을 올리고 한 달쯤 지나서였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느라 온 집안이 상자로 가득하던 그날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파마머리를 곱게 말아 올린 아주머니 한 분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루떡을 접시째 들고 서 계셨습니다. 아래층에 사시는 방봉자 이모, 57살, 2단지 상가에서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었죠. 새댁, 이사 온 거 축하해요. 근데 있잖아. 이 집 참 잘 골랐어. 여기 전용 84가 지금 호가로 10억 턱 밑이야. 인생이든 집값이든 오를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거라니까. 떡을 건네주면서도 시세 브리핑을 잊지 않는 분이었어요. 저는 얼떨결에 떡을 받아들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봉자 이모는 10년은 알고 지낸 이웃처럼 스스럼이 없었죠. 그날 이모는 제가 타드린 믹스커피 3봉지를 연거푸 원샷 하시더니 이 단지 어느 동이 볕이 잘 드는지 어느 집이 얼마에 팔렸는지를 1시간 가까이 쉬지 않고 풀어놓으셨어요. 그러다 문득 저를 보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근데 새댁, 이 집 명의가 새댁 거라며? 어머, 요즘 세상에 시집 올 때 제 집 가지고 오는 색시가 어디 흔해. 그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집은 곧 그 사람 뼈대야, 뼈대. 무심코 던진 말이었지만 저는 그 말에 왠지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제가 지켜온 이 집이 누군가의 눈에도 그렇게 귀하게 보인다는 게 기분 좋았거든요. 신혼생활은 처음엔 더없이 평온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둘 다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맞벌이였는데 주말이면 근처 카페에서 늦은 브런치를 먹고 센트럴파크를 나란히 걷곤 했죠. 남편은 성실했어요. 회계팀에서 꼼꼼하기로 소문이 났다면서 언젠가 우리 힘으로 더 넓은 집으로 옮기자며 눈을 반짝이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형편이 넉넉지 않은 집에서 이렇게 반듯한 사람이 자란 게 대견하고 고마웠어요. 그런데 이사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시누이와 함께 신혼집 구경을 오셨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장을 봐두고 잡채며 갈비찜이며 정성껏 상을 차렸어요. 처음으로 저희 집에 오시는 거니까 뭐라도 대접해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현관에 들어선 시어머니는 신발을 벗기가 무섭게 집안을 이리저리 훑어보시더니 제가 예상하지 못한 말을 꺼내셨습니다. 예, 아무리 너희들 알아서 하라 그랬다지만 살림 안목이 이렇게 없어서야. 냉장고가 이게 뭐니 식구 늘면 어쩌려고 이 작은 걸 들였어. 가구도 하나같이 싸구려라. 이사 한 번 하면 다 부서지겠구나. 혀를 차는 소리에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면서 혼수는 남편이 거의 장만한 거고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느라 예산이 빠듯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더니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해준 게 없으니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니?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순식간에 분위기가 얼어붙으면서 저는 당황해 얼른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정하던 그분에게서 처음 들어본 서슬 퍼런 목소리였거든요. 그때 부엌 쪽에서 시누이가 시어머니에게 소곤거리는 소리가 얼핏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엄마, 이 집 진짜 많이 올랐대. 새언니는 좋겠다. 이런 게 딱 있어서. 저는 못 들은 척 다시 국을 데웠지만 어쩐지 등 뒤가 서늘했어요. 그날의 그 싸늘함이 앞으로 제 결혼 생활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지 그때의 저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맞은 추석이었습니다. 시댁 좁은 거실에 온 식구가 둘러앉아 송편을 빚던 중이었는데 시어머니가 문득 손을 멈추더니 저를 정면으로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이 어쩐지 오래 벼려온 칼 같아서 저는 송편을 쥔 손이 저도 모르게 멈칫했습니다. 지원아, 이제 너도 우리 식구가 됐으니 내가 편하게 말하마. 다음 달부터 매달 50만 원씩 붙여라. 부모한테 효도한다 생각하고. 너무나 태연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던 일을 이제야 알려준다는 듯한 말투였죠. 저는 순간 잘못 들은 줄 알고 되물으려 했는데 옆에 있던 남편이 오히려 한술 더 뜨는 겁니다. 어머니, 50으로 생활이 되시겠어요? 우리 둘이 벌어서 500 넘게 가져오는데.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은 마치 그게 당연한 셈이라는 듯 액수가 적을까봐 걱정하는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결국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50만 원은 좀 그렇잖아. 그럼 우리 친정에도 똑같이 50을 드려야 공평한 거 아니야? 그럼 매달 100만 원이 그냥 나가는 건데 이게 우리한테 부담 없는 돈이야? 그러자 남편의 표정이 대번에 굳어지면서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렇게 아까우면 각자 관리하든가. 내 월급에서 우리 부모님 챙길 테니까 넌 내 부모님이나 챙겨. 됐지? 그 말이 제 가슴에 콱 박혔어요. 결혼 전엔 모든 걸 저한테 맡기겠다던 사람이 돈 이야기 앞에서는 이렇게 순식간에 선을 그어버리다니. 저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송도의 밤 불빛을 바라보면서 결혼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서늘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0만 원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거의 주말마다 30분 거리를 마다 않고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오시면 늘 하시는 말씀이 똑같았죠. 예, 마트 가자. 냉장고가 텅 비었더라. 그러고는 시댁 식구들이 일주일 내내 먹을 부식을 카트 가득 담으셨는데 계산대 앞에만 서면 어느새 뒤로 한 발 물러나 계셨어요. 한번 장을 보면 20만 원이 훌쩍 넘었는데 그 돈은 늘 제 카드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라 집에서 밥 먹을 일이 거의 없었는데도 매주 시댁 식구들 먹거리로 제 월급이 줄줄 새어나갔죠. 거기서 그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관리비가 모자란다고, 어느 날은 결혼식 축의금을 보태달라고, 또 어느 날은 병원비가 급하다고 시어머니는 수시로 전화를 하셨어요. 그 나이가 되도록 통장에 당장 쓸 돈 몇십만 원이 없다는 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식한테 손 벌리는 걸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시는 그 태도가 저를 가장 힘들게 했어요. 친정 어머니가 늘 말씀하시던 그 염치라는 말이 그 무렵 제 머릿속을 자꾸만 맴돌았습니다. 없이 살아도 염치를 아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던 그 말이요.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제가 매달 드리는 그 돈이 효도가 아니라 그저 습관처럼 굳어진 착취라는 걸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래층 봉자 이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요즘 얼굴이 반쪽이 됐다며 걱정을 하시더니 자초지종을 듣고는 대뜸 이렇게 쏘아붙이시더군요. 세댁, 그거 효도 아니야.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50만 원이면 그게 무슨 넷플릭스 정기결제도 아니고 그런 건 해지 버튼이라도 있지. 시댁은 해지도 안 돼. 정신 똑바로 차려요. 응? 그 말에 저는 헛웃음이 나면서도 명치 끝이 아릿했습니다. 봉자 이모의 농담 속 뼈가 제 마음을 정확히 찔렀거든요. 참아야 하는 걸까? 봉자 이모의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어두운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송도의 야경이 여전히 화려하게 반짝이고 있었는데 그 불빛들이 어쩐지 저와는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것처럼 멀게만 느껴졌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자꾸만 되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잘못된 걸까? 아니면 내가 유난스러운 걸까?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밤새 다퉜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속삭였어요. 부모님이신데 자식된 도리로 그 정도는 해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시댁 형편이 어려운 걸 알고 결혼한 건 너 자신이지 않냐고요. 그러면 다른 한쪽에서 곧바로 반박이 올라왔습니다. 도리에도 정도가 있는 법인데 매주 장바구니를 떠넘기고 수시로 돈을 요구하고 통장이 비었다고 전화를 거는 이게 과연 도리를 다하는 관계냐고요. 가장 저를 힘들게 한 건 이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는 남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큰맘 먹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나 요즘 좀 지쳐. 어머님 오실 때마다 장을 다 내가 계산하는 것도 그렇고 저축은커녕 매달 마이너스야. 우리 이러다 나중에 뭘 모으겠어. 그러자 남편은 텔레비전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심드렁하게 대꾸했습니다. 또 그 얘기야? 그 몇 푼 아끼자고 부모님을 굶겨? 넌 참 계산이 빨라서 좋겠다. 몇 푼이라는 말에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제가 매달 아등바등 아껴가며 채워넣는 그 돈이 이 사람 눈에는 그저 몇 푼이었던 겁니다. 저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억울함이 목 끝까지 차올랐는데 정작 그 억울함을 어디에 풀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친정에는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전 어머니가 하셨던 그 한숨, 우리 딸이 너무 기울어진 자리로 가는 것 같다던 그 걱정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제가 힘들다고 털어놓는 순간 그 걱정이 현실이 됐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늘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온 딸이었으니까 이 결혼만큼은 실패했다는 말을 저 자신에게조차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참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 변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냐고, 시간이 지나면 시어머니도 조금은 달라지시겠지 하고요. 무엇보다 남편이 성실한 사람이라는 믿음이 아직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고 언젠가 우리 힘으로 더 나아지자던 그 말을 저는 붙잡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 봉자 이모와 상가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제 낯빛을 살피시더니 이모가 대뜸 팔짱을 끼며 이러시더군요. 세댁, 내가 이 바닥에서 30년을 굴렀는데 말이야. 집도 사람도 똑같아. 처음에 그마나 슬쩍 보이면 그거 절대 저절로 안 메워져. 시간 지나면 더 쫙 갈라진다니까? 참는 게 능사가 아니야. 저는 그 말에 애써 웃으며 그래도 제 남편은 다르다고, 착한 사람이라고 대꾸했습니다. 그러자 이모가 저를 한참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혼잣말처럼 나직이 중얼거리셨어요. 착한 거랑 물은 거랑은 다른 건데.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제 남편을 그저 조금 물은 사람쯤으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부모 앞에서 싫은 소리 못하는 그저 마음 약한 아들 정도로요. 그 물음 뒤에 어떤 것이 숨어 있는지, 그가 회사에서 조용히 무엇을 짊어지고 있었는지는 꿈에도 모른 채 저는 그저 이 결혼을 조금만 더 참아보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도 모르고요. 그날은 유난히 남편의 퇴근이 늦었습니다.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는데 들어서는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늘 단정하던 사람이 넥타이를 반쯤 풀어 헤친 채 술도 마시지 않았는데 걸음이 휘청거리고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대답 대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던 남편이 마침내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나 회사에서 사고 쳤어. 사고라는 말에 저는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고냐고, 징계라도 받을 만한 일이냐고 다그쳤지만 남편은 좀처럼 자세한 이야기를 하려 들지 않았어요. 그저 회사에 금전적으로 손해를 끼쳤고 지금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여보, 무슨 손해를 어떻게 끼쳤길래 그래? 나한테 제대로 말을 해야 내가 뭘 알지. 제가 아무리 물어도 남편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자꾸 시선을 바닥으로 떨궜습니다. 그 회피하는 눈빛이 그 순간 저를 가장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성실하다고 회계팀에서 꼼꼼하기로 소문났다던 사람이 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길래 이렇게 말조차 제대로 못하는 걸까?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온갖 상상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은 회사로부터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사장님께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인사팀 직원을 통해 전해 들었다고 하더군요. 자초지종을 겨우겨우 들어보니 남편은 회계팀에서 회사 돈과 관련해 문제를 일으킨 거였습니다. 거래처에 나가야 할 돈이 비어 있는 걸 다른 직원이 이상하게 여겨 감사가 시작됐고 결국 남편이 걸려든 거였죠. 가장 저를 무섭게 한 건 회사가 남편에게 그 손해액을 전부 변상하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행히 사장님이 좋은 분이라 형사 고소까지는 하지 않고 돈만 물어내는 선에서 덮기로 했다는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더 오싹해졌어요. 고소를 안 했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고소를 당할 수도 있었을 만큼 무거운 일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여보, 회사 돈에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설마 당신 그 돈을 어디다? 제가 말끝을 흐리자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그가 벌떡 일어나 제 두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딱 하나만 부탁하자. 우리 부모님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장인 장모님한테도 당분간은 비밀로 해줘. 알려져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 그 다급한 얼굴을 보면서 저는 이상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건 단순히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숨기는 게 아니었어요. 무언가 사람들에게 절대 알려져선 안 될 다른 이유가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 돈이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건지, 왜 남편은 자기가 물어내야 할 만큼 큰 돈에 손을 댔는지 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죠. 물어봐도 남편은 그저 입을 꾹 다물 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든 남편의 옆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3년을 알고 지냈고 1년을 부부로 산 사람인데 그 순간만큼은 옆에 누운 이 사람이 완전히 낯선 타인처럼 느껴졌어요. 착한 사람인 줄 알았던 남편이 어쩌면 제가 전혀 모르는 어떤 어두운 일에 발을 담그고 있었던 건 아닐까? 봉자 이모가 했던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착한 것과 물은 것은 다르다던 그 말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물음 뒤에 감춰진 것의 정체를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남편의 일을 알게 된 뒤로 저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남편은 비밀로 해달라고 했지만 당장 다음 달부터 그의 월급이 끊긴다는 사실 앞에서 저는 도저히 혼자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매달 시댁에 나가는 돈, 관리비, 생활비를 제 월급 하나로 버텨야 한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결국 저는 며칠을 망설이다 친정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동안 혼자 삼켜온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시댁에 매달 들이던 돈, 주말마다 떠넘겨지던 장바구니, 그리고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는 이야기까지. 다만 남편이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그 구체적인 사정만은 저조차 알지 못했기에 말할 수가 없었죠. 한참을 잠자코 듣고 계시던 어머니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원아, 엄마가 뭐랬니? 사람은 태도를 보라 그랬지. 없이 사는 게 흉이 아니라 없으면서 염치까지 없는 게 흉인 거야. 그동안 얼마나 혼자 사귀었을꼬, 우리 딸. 그 말에 저는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어머니는 제가 돈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는데 며칠 뒤 제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붙여주셨어요. 당분간 급한데 쓰라고, 더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라고 짧은 문자 한 통과 함께였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손 벌리는 성격 아닌 거 다 안다. 그러니까 이건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엄마 마음이야. 힘든 일도 시간 지나면 다 지나가. 근데 지원아, 정말 못 견딜 만큼 너를 갉아먹는 일이면 굳이 참지는 마라. 저는 그 문자를 몇 번이나 읽고 또 읽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매달 저를 쥐어짜기 바빴는데 친정에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딸이 다칠까봐 걱정할 뿐이었죠. 같은 부모라는 이름인데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저는 그 대비 앞에서 오히려 더 서러웠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가 반찬을 잔뜩 싸들고 송도까지 직접 올라오셨어요. 냉장고를 채워주시면서도 어머니는 사위 흉을 함부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만 말씀하셨죠.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어. 근데 실수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게 그 사람 진짜 됨됨이야. 잘 지켜봐라. 그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그 말은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어쩌면 어머니는 이미 아셨는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이 일을 감당하는 방식이야말로 이 결혼의 마지막을 가르는 잣대가 되리라는 거려. 그리고 안타깝게도 남편은 그 잣대 앞에서 제가 가장 실망할 방식으로 저를 배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존재는 그 무렵 제게 유일한 언덕이었어요. 시댁이 저를 아래로 끌어내릴수록 친정은 저를 붙들어주는 반대편의 손이었죠. 저는 그 손을 붙잡고 흔들리는 결혼 생활을 조금만 더 버텨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서기만 한다면 이 위기도 언젠가 지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거라 믿고 싶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무너져 내리는 걸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남편이 회사를 나온 뒤로 저희 집 공기는 하루가 다르게 무거워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저도 남편을 다독였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는 거라고, 다시 일어서면 된다고요. 남편도 곧 이력서를 넣고 재취업을 준비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도 남편은 좀처럼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제가 출근하는 걸 이불 속에서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고 밤늦게 제가 지쳐 돌아오면 그제야 어디선가 슬그머니 들어오곤 했죠. 처음엔 면접을 다니느라 밖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봉자 이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세댁, 내가 오늘 상가 앞 그 지하 PC방을 지나가는데 말이야. 거기 세댁 남편이 있더라고. 그것도 대낮부터 라면까지 시켜놓고 아주 눌러앉았던데. 저는 처음엔 이모가 사람을 잘못 보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의 옷에서 라면 냄새와 담배 냄새가 뒤섞여 나는 걸 맡고는 온몸에서 힘이 쭉 빠지고 말았어요. 재취업 준비를 한다던 사람이 실은 매일같이 어두운 지하 PC방에 틀어박혀 게임으로 하루를 흘려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그러면서도 남편의 휴대폰이 수시로 울린다는 거였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남편은 그 전화가 올 때마다 슬그머니 베란다로 나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한 번은 문틈으로 이런 말이 새어나왔어요. 돈은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마련될 거야. 걱정 마. 곧 마련된다니 대체 무슨 돈을 누구에게 마련해 준다는 걸까? 백수가 된 사람이 무슨 수로 돈을 마련한다는 건지
저는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남편의 통장 거래 내역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체가 몇 건이나 찍혀 있더군요. 수입은 끊겼는데 돈은 계속 어디론가 흘러나가고 있었습니다. 의심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회사 돈에 손을 대잘린 사람이 백수가 된 지금까지도 누군가에게 돈을 대고 있다니. 저는 남편이 어쩌면 제가 상상도 못할 어떤 일에 깊이 얽혀 있는 건 아닐까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봉자 이모는 아예 탐정이라도 된 듯 팔을 걷어붙이셨어요. 세댁, 내가 오늘 그 사람 한번 미행해 볼까? 나 이래봬도 이 동네 지리는 손바닥 아니야. 어디서 뭐하고 다니는지 내가 다 알아내 줄게. 그렇게 이모와 저는 어설픈 미행에 나섰지만 남편은 그날도 그저 지하 PC방으로 곧장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이모가 허탈하게 창문에 코를 박고 이렇게 중얼거리시더군요. 아이고, 뭐 대단한 비밀이 있는 줄 알았더니 겨우 게임이야? 근데 세댁, 그럼 그 돈은 대체 어디로 새는 거지? 그 물음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건 게으름뿐인데 그 뒤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실체를 알 수 없어 더욱 불안했습니다. 마치 어두운 물속에서 무언가 커다란 것이 스쳐 지나간 듯한 그런 서늘한 감각이 매일 밤 저를 짓눌렀어요. 그 서늘함의 정체를 확인하게 된 건 뜻밖의 방향에서였습니다. 어느 저녁 친정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 어머니의 목소리가 여느 때와 달리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원아, 오늘 낮에 내 시어머니가 엄마한테 전화를 했더라. 저는 순간 손에 쥔 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대체 왜 친정에 직접 전화를 하셨다는 걸까?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제 얼굴에서는 핏기가 가시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친정 어머니에게 대뜸 지원이가 가진 그 송도 집을 팔도록 사돈이 좀 설득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며느리가 고집을 부려 말을 안 들으니 친정에서 나서서 딸을 타일러 달라는 거였죠. 그 뻔뻔한 요구에 친정 어머니가 얼마나 기가 막히셨는지 전화기 너머로도 그 분노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니? 자식들 도움은 못 줄 망정 딸이 제 힘으로 마련한 집을 팔라고 사돈한테 전화를 해? 엄마가 살다 이런 염치 없는 사람은 처음 본다. 저는 그 순간 그동안 제 안에서 자라던 의심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결혼 전부터 제 집값을 훤히 꿰고 계셨던 것, 신혼집에 오실 때마다 집을 훑어보시던 그 눈빛, 시누이가 조곤거리던 그 말들, 이 모든 게 그저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분들은 처음부터 제 집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날 저는 또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시누이가 이미 이사갈 집을 알아보다 못해 어느 아파트에 가계약금까지 걸어두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새언니가 집 팔면 그 돈으로 하면 된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요. 제 재산이 그들 사이에서는 이미 나눠먹기로 정해진 몫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전해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분노를 넘어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이 모든 걸 따져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당신 식구들 처음부터 내 집을 노렸던 거야? 내가 십몇 년을 부어서 지킨 집을 아가씨 집 사는데 보태라고? 지금 나한테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남편은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지켜주는 남편이 아니라 자기 가족 편에 서서 저를 밀어붙이는 또 한 명의 그들이었다는 거리요.
착한 것도 물은 것도 아닌 그냥 비겁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저는 차갑게 마지막 말을 뱉었습니다. 똑똑히 들어. 이 집은 내 거고 나 죽어도 안 팔아. 이거 하나는 확실히 해두자. 그 밤 저는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두 글자를 진지하게 떠올렸습니다.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던 봉자 이모의 말이, 굳이 참지 말라던 친정 어머니의 말이 이제야 제 안에서 하나의 결심으로 단단히 굳어지고 있었어요. 제가 집을 절대 팔지 않겠다고 못을 박은 다음 날부터 시댁 식구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저를 향해 하나씩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떠올리면 지금도 제 명치 끝이 뻐근해져요.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신우이였습니다. 어느 평일 저녁 제가 야근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현관문을 여는데 신우이가 우리 집 거실에 떡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남편이 미리 문을 열어준 거였죠. 신우이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부터 그렁그렁 맺더니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나 이번에 집 못 구하면 정말 갈 데가 없어. 언니는 집이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나는 매달 월세 내느라 숨이 막혀. 언니가 조금만 도와주면 안 돼? 저는 가방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도와달라는 말이 남의 집을 통째로 팔아서 자기 집을 사달라는 뜻이라는 걸 알기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신우이의 눈빛이 순식간에 서늘하게 바뀌더니 이렇게 쏘아붙이더군요. 언니, 나 이미 집 계약금까지 걸어놨어. 언니만 믿고 한 거야. 지금 와서 발 빼면 나 어떡하라고. 언니가 우리 식구 인생 망칠 거야? 저는 그 뻔뻔함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 제 집을 담보 삼아 남의 집에 계약금을 걸어놓고는 이제 와서 저더러 책임을 지라니. 제가 지켜온 이 집이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나눠 먹기로 정해진 고깃덩이였던 겁니다. 그날 밤 남편은 아예 대놓고 시댁 편에 섰습니다. 신우이가 돌아간 뒤 남편은 저를 소파에 앉혀놓고 마치 훈계라도 하듯 말했어요. 당신 진짜 너무한다. 내 동생이 저렇게까지 무릎 꿇고 부탁하는데 집 하나 파는 게 그렇게 아까워? 재취업하면 내가 다시 사줄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냐? 인정머리가 없다는 그 말이 제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남편에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인정머리? 나 결혼하고 1년 동안 매달 50만 원에 장바구니에 병원비까지 다 대드렸어. 그게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할 짓이야? 당신들이야말로 반지 하나 못 해준 주제에 무슨 낯짝으로 내 집을 팔라 마라 하는 건데. 그러자 시어머니한테서까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이 스피커폰으로 받아든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날 선 목소리가 온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지원아, 좋게 말할 때 들어라. 3배나 오른 집 파는 건데 손해도 아니잖니. 나중에 다 돌려받을 거고. 내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 아들이 너 같은 사람이랑 계속 살 이유가 뭐가 있겠니? 은근히 이혼을 들먹이는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들은 며느리를 가족이 아니라 그저 집 한 채 딸린 지갑으로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며칠간 저는 사방이 막힌 방 안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신우이는 신우이대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저를 애워싸고 각자의 방향에서 조여왔어요. 게다가 그 와중에도 남편의 휴대폰은 여전히 모르는 번호로 울려댔고 통장에서는 정체 모를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시댁이 이토록 급하게 제 집에 매달리는 이유가 혹시 제가 모르는 어떤 급박한 사정과 얽혀 있는 건 아닐까? 그 무서운 예감이 자꾸만 저를 짓눌렀죠. 그때 제 유일한 편은 아래층 봉자 이모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모가 제 집에 올라와 커피를 마시다 말고 잔을 탁 내려놓으며 정색을 하셨어요. 세댁, 내가 이 바닥에서 30년을 굴렀는데 온 식구가 며느리 집 하나 보고 이렇게 때로 달려드는 집은 처음 봐. 저런 사람들은 절대 못 이겨. 이기려고도 하지 마. 그냥 발을 빼, 발을. 몸 성할 때 발을 빼라는 그 말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으니까요. 다만 이 집을 나서기 전에 저는 이 사람들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온 식구 앞에서 끄집어내고 말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그 고요한 며칠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 고요하던 며칠 끝에 시어머니가 온 식구를 시댁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저녁을 먹자는 명목이었지만 밥상에 둘러앉은 순간부터 저는 이 자리가 그저 밥을 먹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숟가락 부딪는 소리마저 조심스러운 살얼음판 같은 저녁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가 수저를 내려놓으며 저를 정면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지원아, 내가 오늘 너희 부른 건 다름이 아니라 그 집 문제 확실히 매듭을 지으려고 그런 거다. 고민 많이 하고 하는 말이니까 거역하지 말고 들어라. 내 집 팔아서 현주 집 사는데 보태고 너희는 대출 껴서 작은 거 하나 얻어 시작해라. 그게 온 가족 사는 길이야. 기어이 그 말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저는 밥그릇을 내려다보며 잠시 숨을 골랐어요. 그리고 최대한 차분하게 그러나 한 글자도 흔들리지 않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집은 제 부모님이 저를 위해 십몇 년을 부어 마련해 주신 거예요. 제 명이고 제 거예요. 저는 죽어도 그 집 안 팝니다. 이 얘기하려고 부르신 거면 저는 더 드릴 말씀 없어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면서 목소리가 사납게 뒤집혔습니다. 어허, 이게 어디서 시어미 말을 자르고 들어? 그 집이 뭐 너 혼자 사는 집이니? 내 아들도 같이 사는 집인데 그럼 내 아들도 권리가 있는 거지. 저는 그 말에 그동안 참아온 것이 목 끝까지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정 그렇게 나올 거면 차라리 내 아들이랑 갈라서라. 우리 집 사정 나 몰라라 하는 며느리 나도 필요 없다. 이혼해, 이혼. 이혼이라는 그 두 글자가 시어머니의 입에서 튀어나온 순간 이상하게도 저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헤매던 사람이 마침내 출구를 발견한 것처럼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풀리는 걸 느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이혼할게요. 저도 마침 이 집구석에 아주 질려버렸거든요. 제 대답에 시어머니의 눈이 커다랗게 벌어졌습니다. 설마 며느리가 정말로 그러겠다고 나올 줄은 꿈에도 모르셨던 거죠. 늘 고개 숙이고 참기만 하던 며느리가 정면으로 받아치자 시어머니는 순간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바로 그때 큰 소리를 들은 남편이 방에서 거실로 걸어 나왔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마침 잘 나왔네. 어머님이 방금 이혼하래. 그래서 나 그러기로 했어. 아, 그리고 여보. 당신이 그동안 죽어라 숨기고 싶어 했던 그 얘기.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이 직접 할래. 아니면 내 입으로 다 까발려. 남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면서 온몸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영문을 몰라 저와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셨어요.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저는 이 집안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감춰온 진실의 문고리에 마침내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그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 순간이었죠. 남편이 끝내 입을 열지 못하자 저는 온 식구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동안 감춰온 사실을 그대로 쏟아냈습니다.
어머님, 그 잘난 아드님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것도 회사 돈에 손을 대서요. 지금 그 돈 물어내느라 백수된 지 3개월째예요.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아들이 제 발로 회사를 그만둔 줄로만 알고 계셨던 거죠.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에게 물었어요. 그게 사실이냐고, 대체 회사 돈으로 무슨 짓을 한 거냐고요. 그 순간 남편이 무너지듯 무릎을 꿇으며 처음으로 진실을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제가 1년 내내 품어온 의심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됐어요. 그건 제가 상상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엄마 그 돈 다 엄마한테 갔어. 엄마 병원비, 아버지 식당 빚 이자, 그리고 현주 계약금까지. 엄마가 급하다고 아들이 그것도 못 해주냐고 할 때마다 나 내 돈으로 감당이 안 됐어. 카드도 이미 한도까지 다 차서 대출도 안 나오고. 그래서 회사 돈을 잠깐 돌려 막았던 거야. 몇 번은 메꿔놨는데 결국 못 메꾼 게 터진 거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남편이 손댄 그 회사 돈이 유흥이나 도박에 쓰인 게 아니었어요. 정체 모를 그 이체들도, 밤마다 걸려오던 그 전화도 전부 시댁에 밑빠진 독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급하다며 손을 벌릴 때마다 남편은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회사 돈까지 끌어다 그 구멍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범죄의 그림자는 알고 보면 이 염치 없는 가족이 아들 하나를 끝까지 쥐어짜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시누이의 그 가계약금조차 남편이 몰래 회사 돈에서 대준 것이었다는 사실도 그제야 드러났어요. 시누이는 엄마가 새언니 집 팔면 갚아준댔다는 말만 믿고 오빠에게 돈을 떠넘겼던 겁니다. 결국 이 집안은 아들의 목을 조여 딸을 먹이고, 그것도 모자라 며느리의 집까지 삼키려 했던 거죠. 저는 무릎 꿇은 남편을 내려다보며 오히려 서글퍼졌습니다.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끝없이 요구하는 가족 앞에서 단 한 번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한 지독하게 물은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물음이 결국 저까지 이 진창으로 끌어들였다는 사실만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붙잡고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문득 저를 올려다보시더니 태도를 싹 바꿔 매달리셨습니다. 지원아, 그건 내가 홧김에 한 말이야. 이혼은 무슨 이혼이니? 집도 안 팔아도 돼, 이제. 그러니까 어지간히 하고 없던 일로 하자, 응? 저는 그 말에 서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저는 어머님이 시키신 대로 할 거예요. 이혼이요. 그 순간 남편의 진실도 시어머니의 눈물도 이미 제 마음을 돌려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니 오히려 더 또렷해졌어요. 제가 떠나야 하는 이유가요. 그날 밤 저는 시댁을 나서면서 등 뒤에 대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저 오늘부로 이 집 며느리 노릇 사표 냅니다. 그동안 이 집안 먹여 살리느라 아주 고생 많았네요, 제가.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현관 비밀번호부터 바꿨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제 허락 없이 이 집에 드나들지 못하도록요. 그리고 남편의 짐을 하나하나 상자에 담기 시작했어요. 옷가지며 책임여를 정리하는 동안 이상하게도 제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년 내내 목을 조르던 무언가가 마침내 풀려나가는 듯한 그런 후련함마저 들었어요. 남편은 그날 집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더군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나 다시 잘해볼게. 재취업도 하고 부모님 용돈도 내 힘으로 다 감당할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한때는 이 사람의 이런 말에 마음이 약해지곤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당신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근데 당신은 평생 부모님 앞에서 아니라고 말 못할 사람이야. 그럼 그 부담은 또 나한테 오겠지. 나는 더 이상 당신 가족 대신 무릎 꿇으면서 살고 싶지 않아.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결국 조용히 갈라서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쪼잔하게 결혼할 때 자기가 보탠 혼수값을 돌려줄 수 있냐고 묻더군요. 저는 헛웃음이 나왔지만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집에 있는 가구랑 가전, 나 하나도 필요 없으니까 당신이 다 가져가서 팔아. 그게 당신이 이 결혼에 보탠 전부잖아. 그거면 됐지. 이혼은 놀랄 만큼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아이가 없으니 숙려기간도 짧았고 나눌 재산도 애초에 없었으니까요. 저는 신혼집을 깨끗이 비우고 남편의 짐은 전부 시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짐을 다 뺀 이삿날 봉자 이모가 텅 빈 우리 집에 올라오셨어요. 이모는 휑한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시더니 제 어깨를 툭 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댁, 아니 이제 새댁도 아니지. 지원 씨 잘했어. 진짜 잘했어. 있잖아. 이 집 지금 10억 넘게 찍었어. 사람이든 집이든 손절할 땐 확실하게 손절하는 거야. 근데 지원 씨는 사람은 손절하고 집은 붙잡았으니 아주 야무지게 잘한 거지. 저는 그 말에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히 웃은 웃음이었어요. 짐을 실은 트럭을 따라 친정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송도의 높은 건물들이 하나둘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이 다시 내 것으로 돌아왔구나 하고요. 이혼이 확정되던 날 저는 인천 가정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확인 절차를 마치고 판사 앞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저는 제 손이 어쩐지 가볍다는 걸 느꼈어요. 1년을 짓눌러온 무게가 그 작은 도장 하나로 스르르 거쳐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절차를 마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뜻밖에도 시어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61살, 언제나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목소리에 힘을 주던 그분이 그날은 어쩐지 한 뼘은 작아 보였어요. 저를 발견한 시어머니가 다급히 다가와 사람들이 오가는 복도 한복판에서 제 손목을 붙들었습니다. 지원아, 집만 안 팔면 되는 거였잖니. 그거 하나면 됐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우리 현수 불쌍하지도 않아? 이제 그 애 어떻게 살라고. 저는 제 손목을 붙든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1년 전 저를 며느리로 처음 맞던 날 제 손등을 다정하게 쓸어주던 바로 그 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손이 앙상하게 마른 채 저를 붙잡고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러나 한 글자도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요, 집이 아까워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머님네 지갑이 되려고 결혼한 게 아니거든요. 아드님 목을 조여서 딸배 채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남의 집까지 삼키려던 그 마음, 저는 그게 무서워서 도망치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제 손목을 붙들고 있던 손에서 힘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오래 참아온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어머님 없이 사는 건 흉이 아니에요. 근데 없으면서 염치까지 없는 건 그건 흉이에요. 저희 친정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에요. 부디 아드님한테는 이제 그만 손 벌리세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꼿꼿하던 분이 제 앞에서 무릎을 꺾더니 복도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걸음을 멈추었지만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1년 동안 제가 이 가족 앞에서 얼마나 많이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었는지 그분은 아마 평생 모르실 테니까요. 이제는 그 자리에 제가 아니라 그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서자 그날처럼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산도 없이 계단에 서서 젖은 이혼 확인서를 두 손으로 들여다보았어요. 부부라는 이름이 지워지는 순간인데도 제 마음은 슬프기는커녕 오래 참았던 숨을 겨우 토해내듯 후련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봉자 이모의 문자였습니다. 지원 씨, 오늘 그 자유 얻은 날 축하해. 오늘은 내가 국밥에 소주 한 잔 쏜다. 얼른 내려와. 저는 빗속에서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이혼을 축하한다는 사람도 다 있구나 싶으면서도 그 마음이 이상하게 고마웠거든요. 젖은 서류를 곱게 접어 가방에 넣으면서 저는 마침내 이 긴 이야기의 끝에 서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친정이 있는 동네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여전히 송도로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지하철 창밖으로 스쳐가는 그 높은 건물들을 보면 이제는 마음이 아프기는커녕 오히려 잔잔해집니다. 제 명의로 된 그 송도 집은 저는 끝내 팔지 않았습니다. 시세는 그새 더 올랐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집이 이제 저에게 더 소중한 건 값이 올라서가 아니에요. 그 집은 제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온전히 제 힘으로 지켜낸 자리이자 아무리 흔들려도 결코 내주지 않은 저 자신 같은 것이거든요. 사람은 지켜야 할 것 하나쯤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걸 저는 그 집을 통해 배웠습니다. 전 남편의 소식은 가끔 건너듣습니다.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채 여전히 시댁에 얹혀 산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미워하는 마음도 고소하다는 마음도 들지 않았어요. 그저 조금 안쓰러울 뿐이었습니다. 끝까지 부모 앞에서 아니라고 말하지 못한 사람의 삶이란 결국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가끔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그렇게 빨리 이혼한 걸 후회하지 않느냐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잃은 건 남편 한 사람이 아니라 저를 갉아먹던 무거운 짐 전부였다고요.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저는 그 안에서 아주 값진 걸 배웠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나 번듯한 직업에 있는 게 아니라 결국 태도에 있다는 거예요. 없이 살아도 염치를 아는 사람이 있고 가졌어도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는 법이죠. 저희 친정 어머니가 평생 제게 해주신 그 말이 이제는 제 삶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 봉자 이모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여전히 믹스커피를 물처럼 드시는지 목소리에 힘이 넘치더군요. 지원 씨, 요즘 얼굴이 아주 폈다며? 그럴 줄 알았어. 사람이든 집이든 제자리를 찾으면 그때부터 빛이 나는 거라니까. 지원 씨는 이제 딱 제자리를 찾은 거야. 저는 그 말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제자리를 찾았다는 말이 그 어떤 위로보다 정확하게 제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저는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그 풍경이 흘러가고 제 손에는 뜨거운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어요. 1년 전 그 빗속의 법원 앞에서 젖은 서류를 들고 서 있던 저는 이제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자기 인생을 온전히 두 발로 딛고 선 한 사람이 있을 뿐이죠. 저는 앞으로도 제 태도로 저를 증명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게 제가 이 짧고도 긴 결혼에서 얻은 가장 값진 것이니까요. 우리는 종종 결혼이라는 이름 앞에서 참아야 할 것과 참지 말아야 할 것을 헷갈리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지원 씨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통장의 숫자나 명함에 적힌 직함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는 것.
그리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관계 앞에서 등을 돌리는 일은 이기심이 아니라 나를 향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 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무례함을 사랑이라 믿으며 견디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견딤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한 번쯤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당신은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대해질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